5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조기 대선이 오늘로 정확히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보수 진영 대선판은 출렁이고 있죠.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 아이 미래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오늘은 그 고민에 답이 될 수 있는 어린이 펀드에 대한 이야기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은 박영식 시상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논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정작 나오는 논의는 단일화 논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일화를 놓고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일단 어제 선거대책본부 선대본과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를 해야 된다. 이 단일화가 그러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선제 조건으로 자신이 지명한 당직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자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측에서 원하는 사람을 지명을 했고 임명하려고 하는데 당 지도부와 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범친윤계 내지는 친윤계 쪽에서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제 드러낸 건데요.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젯밤에 의원총회를 밤늦게까지 가졌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선거조직 구성안을 처리를 했는데 일단 상임선대위원장의 권영세, 공동선대위원장의 권성동, 주호영 등등 여러 인물들을 임명했고요.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라고 5월 3일자로 발표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인선에서 일단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이 김문수 후보가 지명했던 장동혁 의원이 또 이 사무총장직을 또 고사하면서 이 사무총장 자리도 새로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의총과 비대위가 이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인 신동욱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밤 늦은 시간 선대위를 발족시켰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밤 늦게 이렇게까지 의총도 하고 선대위도 하고 했다라는 것은 당무 우선권이 있는 김문수 후보 측의 요청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됐고 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지도부 입장에선 시급하다라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 대선 후보 선출이 되고 나서 선대위도 구성하고 자신이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명하는 인사별로 좀 꾸려나가고 싶은데 이것을 왜 지도부가 자꾸 회방을 놓고 단일화 문제만 거론을 하느냐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했던 지난 연휴였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어떤 합의도 없이 지금 단일화 분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경선 때와 달리 입장을 바꿨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게 전당대회 직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다라는 약속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나왔던 지도부의 입장을 소개를 해드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영세 원내대표도 김문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전당대회 직후에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밝혀달라라면서 김 후보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고요. 어제 의총이 한 3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언을 청했다고 합니다. 네. 단일화는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우리 당에서 선출된 후보인데 일단은 좀 그래도 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던 의원은 좀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김도읍, 김상훈, 박덕흠, 윤영석, 이종배, 이현승 등 4선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명을 받들어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단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휴 중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자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와서 적극적인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기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또 뉴스원의 보도는 어제자 보도인데 어제자 보도를 보면 한덕수가 단일화 후보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후보 교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까지 터져 나온 상황이어서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이른바 당권파 내지는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심정은 지금 부글부글한 상황인데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들어주지는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긴급 입장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입장문이 이제 두 번째 나온 건데요. 두 번째 나온 걸 보니까 경선을 통해서 내가 선출됐는데 나를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요. 실제 10일과 11일 사이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이제 전당대회를 지도부가 열기로 이제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목적을 밝히라고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쭉 정리해드린 내용 안에는 지도부와 당권파 그리고 당 후보로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사이의 갈등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대면했는데요. 여기에선 어떤 얘기 오갔어요? 네, 별다른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언론의 포커스가 이어진 것도 사실인데 한덕수 예비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오늘 중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덕수 후보의 입장에 따르자면 김문수 후보에게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본인이 한덕수가 3번쯤 말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네. 김 후보와 대화할 기회가 3번쯤 있었다라면서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일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대부분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은 안 했고 네 정도라고 했다라는 보도 혹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냥 알겠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단일화 논의는 지금 당내에서도 지지부진한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실제로 만나서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물밑에서라도 이 단일화 협상을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지금 일단 일정 소화를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 부산 즉 영남 지방 일정을 이틀간 소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의도 주변은 없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 단일화가 10일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9일까지 10일과 10일 사이에 정식 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기간이니까요. 네. 그 전까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기호 2번 땡땡땡이라는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준비와 함께 빅텐트 구축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는 어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위한 대표단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후원금 모금에도 들어간 상황인데요. 단일화 추진을 위한 대표단으로는 송연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명했고요. 손 전 실장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일화 추진을 위한 대표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네. 김석호 교수의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 공식 후원회를 출범하고 모금도 개시했기 때문에 이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무소속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오늘 관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한 번도 단일화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덕수 후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되지 만약에 않으면 가정입니다만 네. 대선 레이스를 중단할 거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반드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 반응은 자신들이 애써서 뽑은 후보를 자신들 손으로 절벽에서 떠밀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같은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합법적으로 절차적인 민주성을 가지고 선출된 후보를 왜 절벽에서 떠미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게 후보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말을 좀 옮겨드리면 김 후보는 한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여기에 쓸 장기 말에 불과한가라며 무소속 예비 후보에게 단일화를 구걸하는 국민의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게 뭐 원론 수준의 비판이라고는 들리는데 앞서가는 자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반응으로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까지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적 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에 서울고법에서는 지금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일단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5일로 잡히자마자 속전속결 처리를 하는 모습이 대법원의 양태와 동일하다라면서 민주당에서는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검토하고 시나리오들까지 상정을 해놓고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그리고 실제 고등법원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해주거나 연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탄핵 카드를 추진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6만에서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지 않고 어떻게 9일 만에 판결을 낼 수 있느냐라는 논란과 또 더불어서요. 대법원에 있는 규정이나 내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겼다라는 의혹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과거의 정읍시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례를 따르지 않은 즉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 결론을 이번에 내렸다라는 것 등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실제 만약 자신들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등법원 부장 판사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입법으로 또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떤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방식의 입법 활동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수 진영의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번 연휴는 정치적 개입 논란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는 것 아니냐는 보수 진영의 비판의 목소리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 운동 기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떤 입장이에요? 오늘 입장을 밝힌 걸 보니까요. 상당히 뭐랄까요?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겠죠.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라면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의 사례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이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히 쓰여 있는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혹은 조작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면서 이런 공동체 파괴 음모, 국가 파괴 음모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 나라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번 연휴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의혹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불기소 처분을 했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 또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을 연일 소환을 하면서 관련 인물들의 수사를 연이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이런 것들은 연휴 이후에 더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번 달 안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는 검찰로서는 조사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물론 소환 일정이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일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쨌든 파면된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때도 민간인 신분이었고 지금도 민간인 신분이어서 소환 조사가 어렵다면 체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강도 높은 지적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뭐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 시간 문제다,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 차후에 어떤 모습으로 소환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관세 관련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이틀 동안 지금 관세 발언을 내놨는데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그저에 나온 발언이고요. 네. 어제의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관련해서 향후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 두 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제 관세에 대한 발언이 강도 높게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의약품과 반도체 관련 품목별 관세 도입 계획을 밝혀온 바 있어서 영화에까지도 관세를 과연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문화 강국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 영화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물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만은 실제로 부과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좀 죽어가고 있다라면서 타국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해서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에 다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점점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13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선산 휴게소에서 상주터널, 그리고 문경 휴게소에서 진남터널까지 각각 밀리고요. 더 가서는 충주 분기점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는 감곡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답답합니다. 이후에는 광교터널 부근, 군포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월곶에서 각각 막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내촌 부근과 설악에서 각각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남양주 요금소에서 덕소산패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식입니다. 최근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리기 열풍으로 네. 챗 GPT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면서요. 진짜 이 정도까지 늘어날 줄 몰랐어요. 저도 이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동안 우리가 챗GPT AI가 아니고 뭐 그림 그려서 프로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열풍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네, 한 30% 이상은 그쵸. 요즘 다 프로필 사진이 다 그쵸. 지브리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를 갖고 뭔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 숫자가, 그러니까 가입자, 사용자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만 해도 이 챗GPT 사용자가 3억 명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월에는 3억 5천만 명, 그리고 2월 20일에는 4억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그림 그리기가 한 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3월 정도가 됐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억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 수가 5억 명으로, 그러니까 4억 명에서 5억 명으로 늘었는데 1개월이 걸렸고 2주 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그 샘 알트먼, 그러니까 오픈 AI의 CEO가 한 인터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에서 현재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왔지만 약간 추정컨대 약 8억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이제 4억 명에서 5억 명까지 늘어나는데 1개월이었고 2주가 지난 거거든요. 근데 2주 동안에 3억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식적으로 지금 그 샘 알트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 최대한 10억 명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이 그 지브리 그림 그리기 나왔다고 전 세계에서 몇억 명이 늘으니까 전 세계 인구를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뭐 8억에서 10억을 쓴다고 그러면은 뭐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챗GPT 국내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국내 휴대폰 사용자가 5,120만 명인데 그중에서 21%인 1,092만 명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국민 앱 수준으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도 안 돼서 이 그림 그리기 때문에 523만 명의 사용자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속도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뭐 네. 이거 다 활용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와중에 챗 GPT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됐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서비스인데 쇼핑 관련 서비스예요. 네. 근데 챗 GPT 서치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지금 챗 GPT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220짜리,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몇십만 원 내야지만 쓸 수 있는 테스트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 AI가 직접 인터넷 창을 켜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서 여행을 추천해주는 이런 게 지금 비싼 30만 원짜리 서비스는 테스트로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번에 나온 거는 뭐냐면 제가 챗GPT를 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만 원짜리 뭐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뭘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뭐 옛날 거 CD 플레이어, 요즘에 너무 귀하니까 뭐 10만 원짜리 CD 플레이어를 사고 싶은데 네가 좀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마치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가면 가격 비교 뜨잖아요. 그런 가격 비교 같은 거를 해주고 그 안에서 링크도 있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누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거를 왜 추천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 서비스들이 이 챗GPT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이용하는 챗 GPT에 들어가 있던 쇼핑 네. 관련 서비스가 아니라 무료 챗 GPT에 그게 다 가능하게끔
서비스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이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잘 되고요. 한국에서도 일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전자제품이나 가정용품이나 패션이나 뷰티 일부 카테고리들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앵커께서 MC께서 만약에 그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럼 여행을 다녀오면은 우리가 AI한테 야 나 그때 여행 가서 즐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대화도 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탈리아에서 뭐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가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챗GPT가 뭐 그 커피는 뭐 이탈리아의 어느 매장에서 유명한 커피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그 이탈리아에서 마셨던 커피랑 가장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200짜리 이하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 제일 좋은 제품이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챗 GPT가 알아서 적합한 제품을 선별을 해서 보여준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진짜로 비슷한 거 찾아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되면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격 검색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거랑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심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존 쇼핑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처럼 에스프레소 머신 이렇게 검색을 한다 치면 정말 많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보려면 계속 눌러보고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챗GPT가 이제 뭔가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가 추천하는 이유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A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라면서 마치 정말 점원이 호객행위 하듯이 네. 또 말을 잘하잖아요. 이 챗GPT가. 잘하죠.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면서 막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쇼핑도 결국에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사고 싶은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SNS에 뭔가 여러분들 글을 치시거나 검색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알고 그게 계속 광고로 따라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광고잖아요, 광고. 근데 이제 지금 챗GPT는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냐면 광고로 띄우는 건 아니고 제가 뭔가 사고 싶다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할 때 그 점원하고 이 AI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AI는 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대화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점원이 그 커피 머신을 보더라도 커피 머신이 그냥 고객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이 챗GPT의 대화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3일 전에 마시셨던 거기 이탈리아에서 마시셨던 그 사진 올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올렸었던 그 커피를 제대로 내는 것 중에서 상품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고객님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저랑 대화를 했으니까 우리 덕지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는 되게 IT스러운 기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실버 컬러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거를 골라줄 수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갖는 기대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 그럼 이런 서비스를 광고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료이고 그럼 이런 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굳이. 네, 굳이? 그리고 이게 진짜로 나에게 잘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인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서비스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돈을 안 내고 쓰는 서비스가 많을까요? 안 내고 쓰는 서비스가 많죠. 그렇죠. 안 내고 쓰는 서비스가 많지만 우리가 돈을 안 내도 그 회사들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뭐죠? 광고. 그렇죠. 광고잖아요. 그럼 광고는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픈 AI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용자가 10억 명이 되더라도 유료로 쓰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한 사람이 유료로 쓰더라도 뭐 예를 들면 $22짜리 가입을 하면 한 사람당 최대로 낼 수 있는 매출은 해봤자 3만 원 뭐 전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AI를 계속 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돈을 엄청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챗GPT를 엄청 쓸 때마다 챗GPT 입장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들은 많은데 그들한테 간접적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광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로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이고 네. 그런 회사들이 광고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얻어가는 게 바로 이 쇼핑이라는 거죠. 마치 네이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사는 건 별도의 사이트인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클릭을 할 때마다 돈 단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고 돈을 벌어서 잘 돌아가는 게 네이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가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광고 시장을 내가 좀 뺏어 먹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 먹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 먹는데 우리는 좀 더 특화되게 뺏어 먹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키워드를 넣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저희가 갑자기 챗GPT랑 대화하고 있다가 얘가 슬쩍 그런데 소장님 제가 봤더니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 봤더니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컴퓨터를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장님이 평상시에 하는 이 컴퓨터를 쓰고 AI를 쓰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 저가형은 안 되고 최신형 이번에 나온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 바로 사시면 할인됩니다. 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광고를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구글은 그냥 단순히 광고를 노출시켜서 클릭해 주는 건데 얘는 좀 있더니 AI가 스스로 대화를 하는 패턴 속에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그거를 먼저 추천을 해주고 그거를 우리 것만 딱 찍어서 추천을 해주니까 얘는 사람들이 살 확률이 더 높아지네. 그렇죠. 그러면은 광고비를 더 줄 수 있겠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이번에 이 지브리를 통해서 회원 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1, 2억 명이면 아무리 커도 시장이 작잖아요. 근데 최대 10억 명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이거는 정말로 SNS,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다른 것들에서의 그 어떤 광고의 시장을 좀 뺏어먹는 이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MC께서 주신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저한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좋은 점은 있겠죠. 저처럼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일단 좋겠죠. 그래도 일단 나의 취향을 좀 잘 알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취향을 잘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옷을 못 고르는데 옷 사이트에 갔더니 막 와이셔츠가 한 30개 뭐 50개 있는데 그중에서 뭘 고르지라고 있는데 챗GPT한테는 야 내가 와이셔츠 고르려고 그러는데 나 평상시에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봐. 그럼 소장님은 평상시에 파란색을 좋아하고 특히나 뭐 색깔의 매치를 좋아하니까 파란색 와이셔츠를 골라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소장님은 옷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지 않으니까 제가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골라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되게 편한 거예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 유튜브에서 생기는 부작용하고 똑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그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필터 버블, 확증 편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세상에 이것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고를 수 있지만 AI가 추천해주는 거에 계속 길들이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그냥 사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타이밍에 오픈 AI가 지금은 광고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광고 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슬쩍 하나하나씩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이 오냐면 나는 이게 내 취향인 줄 알았는데 그쵸? 네. 이건 그래 내가 지금까지 AI랑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나에게 좋은 거를 추천해 주는 거야 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광고주가 돈을 많이 준 거를 그냥 제 취향인 것처럼 얘가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렇죠. 너무 또 잘하니까.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점원들의 말에도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챗GPT랑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슬쩍슬쩍 얘가 갑자기 정보 얘기하다가 광고 얘기하고 정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품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알고리즘에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리즘에 광고주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AI한테 내가 광고를 듣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챗GPT는 오히려 그게 광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체를 못하면 아니야 우리 광고 아니고 너 편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너를 있다는 위한 거죠.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AI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거는 좀 고민해봐야겠구나. 마치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엄청 좋은 매장에 가면 점원분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지만 물건을 안 사고 나올 때는 이제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해주는 첨언과 이제 우리가 아첨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이 이제 또 더 필요해지는 시세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준비되어 있고요. 또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롤러코스터의 일상 다반사 듣고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 싱크홀 현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란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빈 공간이 주저앉아서 발생하는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지하 건설 공사나 노후 하수관 문제가 그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 내리는 비에 토양이 물을 많이 머금게 되는 여름철에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가로수가 지탱하지 못하고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나무의 내부를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생겨 태풍이 올 때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표현에 구세통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속이 썩어서 구멍이 생긴 통나무를 뜻하고 이것을 그냥 구세라고도 합니다. 우리말 관용구에 구세가 먹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의 속이 오래되어 저절로 썩어 구멍이 뚫리다 라는 뜻으로 봄이 되니 구세가 먹은 나무에도 새잎이 났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구세통이 된 가로수는 하루빨리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빛은 흐려도 활동하기에 괜찮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구름이 가득한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다만 그제부터 고비 사막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면서 비에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를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에 머무는 등 낮 동안에도 다소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1도, 춘천 20도, 대전과 전주 19도, 대구 1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찾은 충북에서 사법살인을 언급하며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의 모든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이라며 11일까지 단일화를 촉구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자신을 공식 후보로 인정 않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2,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내일까지 서비스 가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심교체 이용자는 10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 이천에서 3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끊이질 않는 교제 살인에 최근 흉기 난동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도 늘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이슈톡톡에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4일 경기 이천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3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게 범행이 벌어진 시각이 일요일 오전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요일 오전에 집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네, 그 오전에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제 봐서는 그 일정한 좀 계획을 갖고 또 누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상당한 표적을 정확히 정한 상태에서 공격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 KBS에서 본 것 같이 아침에 흉기로 살해하고 그 오피스텔 문을 나와서 손을 이렇게 감싼 모습이 이제 CCTV에 포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용의자가 거주하는 곳이 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같은 그 오피스텔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오피스텔로 도주를 해서 아마 그 가족하고 상의를 한 끝에 경찰서에 아버지와 함께 자수를 한 것으로 지금 그 전개 과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신고를 받고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경찰
경찰이 확인을 한 것이 시신 2구가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용의자도 아마 이 공격 행위 중에 부상을 입은 것 같아서 현재 그 병원에서 그 치료 중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네. 아는 사람이었고 또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였고 또 현재 이 피해자 여성이 새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이 두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추정컨대 그 동기가 이른바 그 치정살인 또는 질투에 의한 것, 네. 또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뭐 복수를 하기 위한 뭐 이런 형태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는 사람 사이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네. 관계 기반 살인, 요즘에 이른바 그 이별 살인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 것과 비슷한 네. 그런 맥락의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요약이 됩니다.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사귀고 있을 때도 좀 폭력적인 여성을 보여서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까요? 지금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그 2월 달에 이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아마 그 교제 중으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신고한 내용이 남자친구가 체중계를 던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특수 폭행 같은 이런 형태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찰이 그 현장에 가서 지금 퇴거 분리 조치를 하고 또 관련된 일단 신고와 관련된 이러한 안내만을 했다라고 지금 뭐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이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혹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스토킹 처벌 관련법에 의하면 지금 경찰이 처한 조치는 이른바 그 응급 조치거든요. 네. 경고하고 분리하고 안내하는 건데 이것을 좀 넘어서서 이를테면 그 긴급 응급 조치라든가 특히 그 잠정 조치 이거는 강제로 한 달 동안 유치장 등에 이제 구금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강력한 그 조치인데 네. 지금 이런 그 경고만 하고 분리만 하다 보니까 결국 접근 금지라고 하는 것도 안 이루어졌고 네. 또 이 접근 금지가 설령 그 이 서면으로 경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 공간이 지금 같은 그 오피스텔 그 바로 위층인가 아주 인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러한 긴급한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는 데는 또 물리 구조적으로 한계가 그 있었던 이런 것으로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즉 요약하게 되면 그 당시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 그 유치장 유치 같은 이러한 그 잠정 조치 사호를 발동을 하는 그런 그 경찰의 조치가 있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는 대목입니다. 교제 살인뿐만 아니라 흉기 난동의 무차별 폭행까지 일명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는 네. 뭐 여성 남성 뭐 비율이 좀 뭐 여성이 아주 많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강력 범죄 특히 이 성과 관련된 범죄 예를 들면 뭐 강간, 강제추행, 또 불법 촬영, 또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또 사이버 성범죄 이런 것 등은 이제 당연히 이 아주 외관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훨씬 이제 높죠. 네. 거의 90% 이상인 것인 것이고요. 그 묻지마 범죄의 그 대표적인 사례는 그 재작년에 그 발생했던 신림역 근처에서 이른바 아주 그 흉기 난동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를 흉기 난동을 했는데 그때 피해자는 또 다 남자였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묻지마 범죄도 있긴 한데요. 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불쾌 감정을 성공적으로 착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건장한 남성보다는 그 약한 여성이 그 표적에 더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마 범죄의 대상도 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형태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은 이제 그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어떤 성에 기반한 그런 범죄의 종류에 여성이 아주 월등하게 90% 가까이 그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또 최근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벌어졌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김성진이 피해자들과 원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이 사건은 이상동기 범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 과연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범행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른바 그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또는 어떠한 불쾌 감정이 형성되었는가 이런 조사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그냥 이상 동기 범죄로 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최근에 여기서 이상 동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 또 이걸 조사해 보면 당사자가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좀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묻지마 범죄, 뭐 이상 범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또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일정한 패턴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상당히 사회에서 좀 고립되어 있다든가 이른바 외톨이 또는 네. 뭐 가족과 단절해 있다든가 또는 그 나이로 보게 되면 30대가 좀 주류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동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정과 경력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살인죄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 지인 사이에서 이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형태인데 다만 이제 이런 요즘에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호명을 하고 이상동기 범죄라고 호명을 합니다만 네. 사실상은 이와 같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그 면밀한 분석을 한 이후에 여기에 맞는 그 처방이 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번 그 미아역 김성진 사건은 이제 이상 동기 범죄인지에 관한 것을 이제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범행에 착수하는 그 행위는 상당히 그 계획적인 거고 또 흉기도 본인이 또 그 마트에서 범행 이후에 또 숨기고 뭐 이런 점들은 그냥 단순한 과연 이제 망상형 범죄이겠느냐 이게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 여성을 혹시 표적으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혐오와 반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그 목격자가 이 남성한테는 그 공격을 하지 않고 여성만 쫓아가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뭐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마트 안에는 여성이 있긴 합니다만 네. 계속 여성만 추적을 했다. 그리고 자진 신고를 했을 때 둘 다 여성이다. 이거를 특별히 이제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뭐 그런 점에서는 이 사람의 SNS라든가 또는 그 인터넷에 대한 좀 검색 기록을 파악을 해서 과연 혹시 이런 여성에 대한 왜곡된 뭐 혐오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가해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범죄가 늘었는지 좀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혹시 2년 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모방 범죄가 좀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까요? 근데 모방 범죄라고 이제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전혀 이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범행을 보고서 목격을 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그 모방 범죄인데요. 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그 잠복해 있던 사회에 대한 일정한 불쾌 감정, 뭐 좌절감, 그것으로 인한 분노와 화가 이렇게 그 또아리를 틀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나의 불쾌 감정을 표출해야 되겠다. 이런 영향은 이제 충분히 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 이후에 네.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반복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그 같은 처방이 뭐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회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불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형사사법기관의 그 정책도 뭐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네. 그 반복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상동기 범죄, 여성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특별한 범죄가 그 생기면 그 존슨 1965년 그때부터 뭐 닉슨 카터 뭐 최근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 대통령 그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정확한 진단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즉 그 사회 내에 무엇이 문제이고 이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는 왜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 그 나오는데 네. 우리는 이런 그 안전과 그 치안 문제가 중요한 국가 정책의 어젠다에 지금 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그 군사 안보는 그 나름대로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따라서 무기 도입도 하고 동맹도 하고 방위산업 뭐 이렇게 육성도 하고 국정 운영 책임자가 관심을 갖는데 네. 사실은 이런 인간 안보 즉 이와 같은 칼부림 또 뭐 흉기 난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건 인간 안보인데 네. 공통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범정부적 접근이라든가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로 들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네. 얘기는 그 근본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 혹시 그 정과 경력 때문에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가 못 돼서라고 한다면 대대적인 그 교정기관에 대한 대개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소위 여러 가지 절차에서 그 숨겨진 이런 그 외톨이 지역사회 고립자가 사회 적응을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연결하는 사회 연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좀 체계적인 이 처방과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냥 그 표피적인 이슈에만 미봉책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흉기라고 하면 10cm 칼이니까 이거를 이제 15cm로 소지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또 예를 들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순간적으로 상징적으로 제어하려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신림동 서현역 그 사건 이후에 그 장갑차를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갖다 놓는 이거는 사실상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그 저는 이 치안 정책과 여성 안전에 대한 것을 국가 정책의 이 군사 안보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격상을 해서 국정 운영 책임자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전 연휴 마지막 날 아쉬움을 달래줄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따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가입을 고려하는 어린이 펀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펀드. 어린이를 위한 펀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일반 펀드와는 어떤 점이 달라요? 어린이 펀드는 미성년 가입자들에게 좀 특화된 상품인데요. 미성년자일 때 투자를 시작해 성년이 된 후 돌려받아 자녀의 학자금 그리고 먼 날 자녀의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으로 많이 준비합니다. 장기 투자 상품이다 보니 국내 주요 종목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품이 많은데요. 네.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절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이죠.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 펀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운용 보고서 그리고 경제 캠프, 해외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자녀의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단기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경우도 있고 또 설정액 감소 추세 등 위험 요소도 거론되고 있어서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펀드는 단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상품마다 다르지만
국내 정권사가 판매한 어린이 펀드 수익률이 꾸준히 코스피 지수를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3년, 5년 등 장기간 투자할수록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떨어진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네. 국내 22개 공모형 어린이 펀드 수익률은 평균 7.59%에 달했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 손실을 봤고요. 수익률이 그 정도면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앞서서 뭐 위험 요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수익률과 별개로 어린이 펀드 순자산이 매년 감소세라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국내 22개 공모형 어린이 펀드 설정액이 지난달 기준 3,816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11개 펀드 순자산은 50억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 네. 펀드 매니저들이 계획대로 펀드를 운영할 수 없고요. 그럼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 원씩 비과세 정려가 가능한데 이는 모든 펀드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굳이 어린이 펀드가 아니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들으면 ETF 투자하는 게 좀 나아 보일 수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린이 펀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어린이 펀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장단점을 다 살펴본 뒤에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뭐부터 먼저 하면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투자 목적과 기간 설정이겠죠. 대학 등록금 또는 자녀의 결혼 자금 등 구체적인 목표와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네.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의 신뢰도 확인도 중요합니다. 운용사의 역사, 운영 철학, 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적인 펀드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좀 더 돈이 몰리는 펀드, 즉 펀드 규모가 좀 큰 펀드들이 좋습니다. 과거 수익률과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펀드의 수수료 구조와 세금 혜택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이 클까 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펀드 상품이 참 많더라고요. 원장님은 어떤 펀드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산운용사 또 펀드 규모 등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상품을 얘기 드리면 가장 편하실 텐데 네. 홍보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규모가 가장 큰 건 미래에셋에서 운영 중인 펀드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가 약 1,900억 원, 어린이 펀드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 약 60%와 해외 주식 약 40%인데요. 최근 1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약 11.49%로 우수한 성적입니다. 네. 장기 투자 상품이다 보니 조금 더 길게 잡아서 5년 수익률로 보면 약 25.3%인데요. 그런데 펀드는 운용 보수 및 판매 보수도 체크해야 되고요. 총 비용이 연 2.66%입니다. 이 펀드는 앞서 얘기한 것 외에도 자녀의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고요. 경제교실, 여름방학 경제 캠프, 또 앞서 얘기한 기업의 탐망 프로그램 등도 다양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신탁 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수익률이 가장 좀 좋은 상품은 어떤 거예요?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2년 수익률이 무려 114.2%로 어린이 펀드 중 최고 수익률을 보인 펀드가 있습니다. 114%요? 네, 114%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 중인 한 펀드인데 국내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로 최근 6개월로 보면 수익률이 무려 55%이고 최근 1년은 101.3%입니다. 많이 높죠.
펀드 규모는 약 600억 원대로 앞서 얘기한 상품보다 적지만 그래도 큰 편이고요. 이 펀드는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 최근 1년 수익률이 25.2%로 미성년자만 가입 가능한 어린이 펀드 중 1위 상품은 KCGI 자산운용의 펀드인데요. 이건 재간접 펀드입니다. 재간접 펀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재간접 펀드는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즉 운용 펀드가 또 다른 펀드들을 골라서 담아 운영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다양한 자산군과 스타일이 분산되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한데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펀드가 다른 펀드를 투자하는 이중보수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일반 펀드보다 보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KCGI 자산운용사의 어린이 펀드는 글로벌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고 미국 비중이 무려 70.2%인데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유럽 등 재간접형 구조로 우수한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인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수가 조금 높은데 선취 판매 수수료가 납입 금액의 0.25% 이내로 발생하고요.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와 기타 보수를 합한 총 보수는 연 0.485%이고요. 판매 수수료가 또 따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3년 미만은 판매 금액의 5%,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은 판매 금액의 3%이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판매 금액의 1%가 판매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문득 궁금한 게요. 어린이 펀드는 꼭 그러면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그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성인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20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방금 말한 KCGI 주니어 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보통 절세를 위해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자녀 명의로 가입할 땐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증명서와 자녀도장,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챙겨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 용돈 관리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혹시 해외 선진국들은 어린이 펀드 상품이 더 다양하고 혜택도 좋다 하던데 정말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국가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이렇게 어린이 펀드를 운영하는데요. 네. 특히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세제 혜택과 함께 자녀의 교육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들이 널리 활용되고 많은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투자 상품 가운데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및 교육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 상품인데요.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이 연계해서 운용하고요. 다양한 투자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요. 투자 수익에 대한 연방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녀 외에도 손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수익자 변경도 가능한데요. 네. 한마디로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의 세제 혜택까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디얼 어카운트 상품은 자녀 명의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계좌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금액까지의 수익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투자 목적에 제한이 없어 교육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투자 상품으로 주니어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일명 주니어 ISA 상품이 있는데요. 자녀의 장기 저축 및 투자 상품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합니다. 네. 현금 ISA와 주식 ISA 중 선택 가능한데 이 상품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요. 아주 솔깃한 상품들이 많죠.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산율 대책 일환으로 영국의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라고 해서 CTF를 언급하면서 이와 비슷한 어린이 펀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논의 단계인 걸로 압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펀드 수익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상품을 가입해 아이들에게 조기 금융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지난 설에도 자녀 금융 교육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게 좋고요. 충동 구매 대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도 길러지고요. 목표를 세우고 저축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키울 수 있죠. 어제가 어린이날이라 이미 자녀에게 선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회가 된다면 펀드 상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수익률 외에도 자녀의 꿈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상품 어린이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9193님이요. 중고생도 어린이 펀드 가입이 가능한지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당연히 중고생도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래서 가입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2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펀드가 많은데 이왕이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가입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9194님한테 조금 죄송한데 중도 인출은 급할 때 하는 건 맞지만 외국에 좀 전에 외국의 사례에도 말했듯이 외국의 네. 그런 어린이 펀드의 사례에서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예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의 어린이 펀드를 가입해서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웬만하면 중도 인출을 안 하고 중도 인출을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5011님 미국 주식 붐이 불 때 아이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사 모았는데요. 수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는 어린이 펀드는 어떨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맞는데 네. 지금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조정 보이고 좀 네, 조정 떨어져 있고요. 중이죠. 반대로 좀 전에 아나운서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유럽의 독일 시장이든지 이런 시장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장 자체가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더 눈에 보인다면 수익률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낼 거 내고 수익률을 올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성장주도 지금 많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배미라님이요. 태아보험처럼 태아 때부터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이게 저 헷갈립니다. 네. 그 태아 보험처럼 태아 때부터 어린이 보험이라서 이게 오타인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 네. 아이 이름으로 어린이 보험 아이 걸로 어린이 보험 할 수 네. 없냐 이런 얘기 네. 아닐까 싶어요. 그게 태아 보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태아 보험처럼 태아 때부터 어린이 펀드에 네. 가입할 수 있는 게 없을까로 네.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맞아요. 네, 태아 때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충분히 그때부터 가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린이 펀드. 저는 당연히 보험이라고 읽고 펀드라고 생각했네요. 잔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래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금세 좀 떠나버릴 것 같은 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이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네. 혹시 요새 하늘 좀 올려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봄이 무르익으면서 하늘도 구름 한 점 없더라고요. 와, 이런 날은 사실 밖에 안 나가면 유죄입니다.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 공기는 실컷 즐기고 봄의 습살도 마음껏 누려줘야 하는 그런 날인데 이렇게 봄나들이 하는데 최적의 방법 중 하나는 드라이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전국의 드라이브 코스 살뜰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거 좋아하긴 해서요. 창문 살짝 열고 봄바람 맞으면서 떠나는 드라이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떠나기 전에 유익한 상식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리는 요새 어디 간다 하면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호는 물론이고 길 이름이나 아니면 도로 번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새 우리가 조금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죠. 그렇죠. 네. 오늘 드라이브 떠나기 전에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상식. 그래서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예전부터 도로 하나하나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뭐 일단 남북 방향은 홀수, 동서 방향은 짝수로 이루어지고요. 또 남북 방향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 또 동서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 번호를 받는 식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우선 고속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북 방향 중에서 가장 남쪽의 고속도로가 남해 고속도로인데 10번을 받았고요. 또 가장 위에 있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60번을 받았습니다. 또 동서 방향에서는 가장 서쪽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15번, 그리고 동해안에 근접한 동해 고속도로가 65번입니다. 뭐 일반 국도도 비슷한데요. 남북 방향의 세로축은 1357, 동서 방향의 가로축은 2468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뭐 가장 서쪽의 1번 국도가 판문점에서 전라남도 목포시까지 내려가고요. 또 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길이라면 여기를 꼽는데요. 혹시 럭키 7번이요? 맞습니다. 7번 국도를 꼽는데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7번 드라이브길.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운전한다고 했을 때 바로 오른편으로 푸른 동해가 쉴 새 없이 펼쳐지는 그런 도로인데요. 이 7번 국도가 우리나라 국도의 가장 오른쪽 도로거든요.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까지 이어집니다. 이 동서방향의 2번 국도는 전남 목포에서 부산까지고요. 또 6번 국도는 인천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갑니다. 또 다만 왜 8번이 아닌 6번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8번은 북한에 있습니다. 네. 황해도에서 함경 웜산까지 가는 길이 8번 국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국도는 위도에 따라 나뉘는데요. 11에서 19번 국도는 북위 35도선 이남, 또 91에서 94번 국도는 북위 45도선 이북을 뜻합니다. 물론 북한에 가는 건 안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북쪽의 두 자릿수 국도는 48번의 인천 강화에서 서울까지 가는 국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끔씩 번호가 적혀있는 도로를 보면 궁금했는데 또 이런 규칙이 있었군요. 이제 우리 정말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오늘 먼저 가볼 길은 75번 국도입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77km 구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데요. 이 가평의 가장 남쪽인 설악면에서 청평면, 가평읍 북면을 거치고요. 또 강원 화천군 산해면까지 이어집니다. 물길을 끼고 가는 길이 눈에 띄는데 북한강과 마치 시합하듯 나란히 쭉 달리거든요. 그 구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청평댐에서 가평읍 구간 도로명이 호반로예요. 이 호반로인 것만 봐도 도로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가평읍을 지나면 가평천이 내내 함께합니다. 칼봉산과 연인산, 명지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이 가평천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자라섬 앞에서 북한강과 섞입니다. 75번 국도는 내내 물길이랑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가 도마치제를 훌쩍 넘어서 화천군 산해면까지 이어지면 끝이 납니다. 75번 국도는 산과 물이 그려낸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고 또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제격인데요. 그림 같은 풍경을 마주한 곳마다 뭐 펜션이나 카페들이 즐비하고요. 또 잣국수, 잣두부 같은 이색 먹거리는 물론이고 막국수와 숯불갈비 등의 맛집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서울 쪽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신청 평대교를 입구를 지나서 고성리, 호명리 방면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우회전하면 바로 75번 국도 시작입니다. 곧장 청평댐이 나오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청평의 모습에 가슴도 뻥 뚫리는 기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어지거든요. 여기가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그림 같아서 참 예쁩니다. 하지만 갓길이나 차를 대고 쉴 공간이 좀 많이 없어요. 네. 참 어렵거든요. 대신에 달리다 보면 청평호 전망이 아주 근사한 카페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쉬어갈 만한 그런 가게들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커피라든가 또 호반 풍경 즐기면 아주 그만입니다. 맑디 맑은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드라이브를 한다니 듣는 것만으로도 참 낭만적인데요. 그런데 가평이 또 액티비티의 성지기도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수상 스포츠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뭐 이를 증명하듯이 수상 레저 시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트, 바나나보트는 당연하고요. 플라이피시, 땅콩보트, 제트스키 등 뭐 종목도 아주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뭐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항상 있고요. 또 누구나 당일 체험 가능하니까 뭐 혹시 여행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이면 시설이나 분위기 등 좀 파악하고 좀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서 가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만족도 높게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짜릿하다 할 수 있는 레포츠 이거 즐길 수 있는데 번지 점프죠. 네. 이 번지 점프를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지푸른 청평원을 내려다 보면서 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게 굉장히 짜릿하고 그 짜릿함이 어떻게 보면 무섭고 뭐 좀 이런데 하지만 이 점프대에 올라가서 다리 후들거림을 바로 잊어버리면 난 해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동안에 그 짜릿함이 흥분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좀 잊지 못할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네.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거의 주저앉을 뻔했는데 네. 뒤에서 많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네. 살짝 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겸사겸사 본의 아니게 뛰어내렸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저 다리를 쫙 잡아당기는 그 짜릿함이 네. 정말 시원합니다. 말씀드리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꼭 해봐야겠네요. 네, 왠지 지금 연휴라서 세모정 식구들 가운데서 75번 국도 위에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지금 가도 좋지만 조금 더 더워지는 여름에 가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가평에 또 가볼 만한 계곡도 많다면서요. 이 75동 국도가 이 가평에서 화천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북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산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연인산, 명지산, 화학산 등이 첩첩산중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산들이 대개 한 1000m를 훌쩍 넘습니다. 자, 산이 깊다라는 거는 결국엔 계곡도 많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이 75번 국도와 함께 391번 지방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75번 국도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가평에서 북쪽으로 쭉 길 따라서 가면 되는데요. 다만 1468m로 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학산에 다다르면 길이 하나 나옵니다. 네. 여기서 왼쪽으로 그대로 가면 75번 국도고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391번 지방도로입니다. 자, 일단 75번 국도 쪽은 화학산 약수터 가는 방향에 도대리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용소 폭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물이 계곡으로 쫙 이어지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체증이 싹 날려가 버리듯 그렇게 시원하고요. 네. 또 한 곳은 화학산과 성룡산 사이에 조무락 계곡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38교라는 작은 다리에서 계곡이 시작하는데요. 새들이 즐겁게 놀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지저귀다는 뜻의 조무락 그 이름이 왜 여기에 지어졌는지 알게 하는 데는 딱 풍광을 보자마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숲이 무성해서 그런지 그늘도 굉장히 짙고요. 또 그 아래로 초록이끼가 쫙 펼쳐지는데 정말 그 모습이 무슨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분위기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또 계곡이 한 6km 정도나 이어지거든요. 군데군데 폭포도 있고 또 다양한 식물의 새소리까지 곁들여지면서 그야말로 천국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경관이 더 예뻐지니까 잠시 산길을 조금 걸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여행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391번 지방도는요. 이 도로를 타고 화학산을 넘어가면 바로 강원도 화천이거든요. 길이 꽤 가파르고 좀 좁아요. 네. 그래서 긴장감이 좀 넘치는 운전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신 화학터널 좀 지나서 가면 용담 계곡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뭐 김시습, 정약용 같은 선생님들이 이 계곡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주제에 글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네. 마치 두 개 층에서 쏟아지는 듯한 폭포 모습이 계곡으로 이어지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초보 운전자분들은 391번 지방도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고 좁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가끔씩 뭐 TV나 영화에서
뭐 한쪽은 아찔한 해안 절벽이 나오고요. 다른 쪽은 탁 트인 바다를 끼고 달리는 장면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장면이 우리나라다 하면 어딜까 궁금하실 텐데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봤던 그곳 바로 강원도 강릉에 있는데요. 동해안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꼽히는 헌화로입니다. 이 도로와 해안이 맞닿아 있어요. 또 코앞의 바다는 옥빛과 청록빛 등이 섞여서 다양한 푸른빛을 뽐내고요. 네. 거기에 파도가 찰랑찰랑 이는 그 물보라가 퍼지면 낭만 진짜 어디서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화로는 국내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릉시 옥계면 금진해변에서 북쪽으로 심곡항을 거쳐서 정동진항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도로 이름이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 실린 헌화가의 배경이 바로 이곳 풍경과 유사해서 붙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했거든요. 어느 날 해변에서 점심을 먹다가 물끄러미 고개를 들어본 곳이 낭떠러지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철쭉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순정공의 아내 수로 부인이 나 저 꽃을 갖고 싶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가 낭떠러지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길을 지나가던 어떤 한 노인이 이 꽃을 꺾어 따서 수로 부인에게 바치면서 헌화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일화를 잘 떠올리면서 이 헌화로를 보면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장면이 좀 펼쳐지는데 이 금진해변에서 심곡항을 향해 달리면 왼쪽에 설화수속 철쭉꽃이 만약에 피었을 것 같은 그런 낭떠러지 같은 절벽이 딱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오른쪽에 바다가 한없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도로변 난간 높이가 70cm에 불과하는데 이 차 안에서 그쪽을 바라다 보는 게 마치 그 당시에 그 노인이 철쭉꽃을 꺾어서 수로 부인에게 전달했던 그 장면이 떠오를 만큼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니 그 낭떠러지에서 수로부인에게 철쭉을 바친 그 노인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길 이름부터 좀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이 헌화로가 시작하는 금진 해변은 약 길이 900m 정도의 백사장이 있는데요. 넓고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동해 고속도로 옥계나들목을 나와서 한 5분 만에 닿는데 도로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또 그곳에 전망대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쉬었다 가기 아주 좋습니다. 또 이 경포 해변이나 정동진 해변처럼 사람이 북적이지가 않아서 언제든 찾기 좋고요. 이 대신 몇 해 전부터 인근에 서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서핑 스쿨과 숙소, 카페 등이 생겨나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했습니다. 또 야외 테라스를 갖춘 소박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즐기거나 또 백사장에 앉아서 서퍼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네.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진해변에서 금진항을 지나서 심곡항에 이르는 구간을 이 바로 헌화로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파란 하늘과 웅장한 해안 절벽 여기에 또 쪽빛 바다가 어우러지면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2km 남짓 짧은 거리가 좀 아쉽다면 금진항이나 심곡항에 차를 세우고 걸어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네. 혹시 찻길이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도로와 바다 사이에 길이 있어서 걷기 아주 편합니다. 또 조용한 바닷가 마을인 심곡은 이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이 난 줄도 몰랐을 만큼 굉장히 오지였어요. 근데 헌화로를 개성하면서 이 관광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특히 이곳에 꼭 걸어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국내 최장거리 해안당구 이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한 탐방로가 있습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인데요. 이 심곡과 정동진을 잇는 2.86km의 길입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분당 이후 이 일반인에게 개방한 적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네.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훼손되지 않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10월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개방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한여름에는 야간 개장도 해요. 약 한 달 정도 하는데 이때는 이 주황색 불빛이나 노을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시면 분위기가 아주 로맨틱합니다. 헌화로도 예쁘겠지만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도 만만치 않겠어요. 이렇게 길을 따라 계속 가면 정동진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 대신에 바다 풍광이 없는 내륙도로로 여기선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다가 다시 바다가 보인다 싶으면 정동진에 온 겁니다.
딱 30년 전 드라마더라고요. 1995년에 나왔던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지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곳이죠. 여전히 그 유명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청량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정동진에 다녀가는 무박 2일 여행의 유행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알려진 이 정동진역은 지금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친구끼리 우정 코스 여행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눈부신 백사장이 약 250m 정도 이어지는 정동진 해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시계가 있는 모래시계 공원도 볼만합니다. 정동진 주변에 하슬라 아트월드, 또 동명 낙가사, 영진 해변 등 뭐 바다 여행을 알차게 즐길 만한 곳이 많은데요. 이 하슬라 아트월드는 야외 조각공원이랑 전시관, 또 카페, 뮤지엄, 호텔 등으로 구성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고요. 네. 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카페는 고즈넉하게 분위기 즐기기 좋고, 또 싱그러운 소나무 정원이랑 좀 바다를 보면서 걷는 길 등 모든 공간이 매력적입니다. 또 동명 낙가사라는 사찰도 있는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간했다고 해요. 조선시대 때 폐사가 됐다가 1950년대에 중건됐고요. 현재 모습은 1980년대에 지어진 전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절이 아주 아담해요. 정동진에서 정동진에 가면 정동쪽에 있는 곳 때문에 정동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동명 낙가사에도 정동쪽 표지석이 딱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통통한 돌로 만들어진 전시물이 있는데 이 포대 회상이라 불리는 상이거든요. 이 상의 배를 3번 만지면 큰 행운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반질반질합니다. 이곳 찾으시면 꼭 3번 배를 만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명 낙가사에서 한 3분 거리에 강릉 통일공원이 있는데 이 육해공군 군사 장비와 뭐 북한 잠수함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전묘하게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분위기만으로도 방문할 만합니다. 또 정동진에서 30여 분 거리에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 2016년 말이랑 2017년 초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얀 메밀꽃을 든 공유랑 빨간 목도리를 한 김고은 씨가 만난 그 방파제가 있는 곳인데요. 네. 여전히 그곳에서 빨간 목도리 하나 들고서 이렇게 좀 사진 촬영하는 분들이 많을 만큼 인기니까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목도리 챙겨가야겠어요. 3712님 드라이브 로망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곳들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초보 운전이지만 용기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항상 좋은 장소들 소개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행 안내서 오늘은 경기 가평 75번 국도와 강릉 헌화로 드라이브 코스 살펴봤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